71번 바로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산림토목 시공용 기계 중 정지 작업에 가장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클램쉘은 뭐였죠, 여러분? 수중굴착에 이용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2번 드랙라인, 서 있는 지면보다 낮은 곳 부드러운 집안이었습니다. 낮은 곳 부드러운 집안. 그 다음에 3번의 파워셔블은 서 있는 지면보다 높은 곳 딱딱한 굳은 집안이었죠. 그거 제가 차이 꼭 기억하시라고 하였죠. 마지막에 4번이 모터 그레이드, 그것이 바로 정지 작업, 땅을 정돈하는 그것이 바로 모터 그레이드였다라는 것. 굴착 작업에 방금 파워셔블, 뭐 백호우, 불도저, 트랙터 셔블, 드랙라인, 리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적재는 로더 이런 것들이 다 적재 기구였다라는 거. 그리고 다짐, 요 템퍼, 진동 컴팩터라든지 진동 롤러 이런 다짐 기계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저희는 산림토목 기계에도 요것도 외워주시면 좋겠다고 했고, 정지 작업 모터 그레이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자, 72번. 임도의 교각법에 의한 곡선 설치 시 각 기호에 대한 용어가 올바르게 된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런 그림 나왔네요. 그렇죠? 지금 그림이 제가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TL이라는 것은 요 교각 IP점, 그렇죠? 저 IP점 기억했죠? 저희가 이 그 곡선, 임도 곡선을 설치하려는 지점의 그 양 직선의 그 두 선, 원래 이 두 선,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임도 사이에서 곡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교각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직선에 그 직선에 수직해서 직선을 긋고 만나는 점을 우리는 IP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IP부터 이 직선, 이 임도의 직선, 다른 하나의 임도의 직선이 시작하는 요 부분, 요 사이를 우리는 바로 접선 길이 TL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TL이 나왔네요. 그래서 TL은 접선 길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왔네요. 우리 곡선의 시점, 곡선의 중점, 곡선의 종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가 미들 센터에서 MC였죠. MC. 여기 비기닝 센터에서 BC, 여기 엔딩 센터에서 EC였죠. 그래서 BC, MC, EC 기억하시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MC는 바로 뭐다? 곡선의 중점이다. 그리고 이 IP점에서부터 요점이죠. 여기죠, 그죠? MC점의 중간점까지를 여기를 우린 뭐라고 불렀다? ES라고 부르고 우린 이것을 바로 외선 길이, 외할장 뭐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정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답은 72번에 3번 접선 길이, 곡선 중심, 외선 길이였습니다. 정리를 하시면서 TL을 구할 땐 R 탄젠트 2분의 세타, ES는 R 세컨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 이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서 곡선 시점, 중점, 종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각은 그 교각과 내각은 합이 180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각을 하면 거기서 180에서 교각을 빼면 내각이고, 또 내각을 하면 180에서 내각을 빼면 교각이 된다라는 거, 그 관계, 서로 관계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또 보시도록 할게요. 집안조사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집안조사라는 것은 지지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안에다가 뭐 뚫어보는 작업 등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집안조사라고. 1번에 오거보링, 드릴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보링이 뚫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릴같이 생겨서 땅을 한번 뚫는 것. 2번에 관입시험도 마찬가지로 집안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3번에 케이스 공법은 우리 얕은 기초, 깊은 기초에서 기초공사 할 때 바로 깊은 기초에 케이스 공법이 있었죠. 그렇다는 것. 그리고 파이프 때려박기, 이것도 파이프를 때려봄으로써 지지력이 집안이 어떠한가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랬다는 것을. 깃은 집안, 얕은 집안에는 요런 시험, 깊은 집안에는 요런 시험이 있다라는 거에서 저희는 오거버링, 토질, 심층보링, 파이프 때려박기가 다 뭐다? 바로 지지력, 집안, 기초 집안의 지지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질 실험까지도 같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케이스 공법은 이런 거였다라는 거. 그래서 우물통 기초하고 공기 케이스 기초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그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정리를 하시기 바랄게요. 74번 그냥 보실게요. 지표면 및 비탈면의 상태에 따른 유출계수가 가장 작은 것은, 유출계수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정도, 그게 가장 작다라는 것은, 유출계수가 크면 크다라는 것은 물이 빠르게 많이 흘러간다는 뜻이고, 작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흘러가는 것에 반하는 물질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덜 흘러가는 것, 그렇죠? 그것을 바로 유축해서 작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자, 이 중에 물길이 제일 매끄럽지 않고 잘 흘러가지 못할 것 같은 거 바로 때죠. 때, 잔디, 그렇죠? 때에 비탈면이 가장 그렇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유출 개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물이 잘 흐르겠죠. 이번에 흙도 때에 비하면 흙은 그나마 낫다, 그렇죠? 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 비탈면이 가장 잦다라는 거. 75번. 일반 지형에서 임도의 설계 속도가 20km/h일 때 적용하는 종단 기울기에서 우리 종단 기울기 나온다 그러면 제가 바로 어떻게 기억할죠? 종 7부터 기억하려 했죠. 종단 기울기 7%. 일반 지형과 특수 지형이 있고 우리는 이 표를 그냥 쫙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단 기울기다 그러면 7, 8, 9. 그 다음에 이쪽이다 그러면 10, 12, 14. 종단 기울기인데 일반 지형, 특수 지형이고 얘가 설계 속도가 40, 30, 20이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종단 기울기 나온다 그러면 종 7 해서 7부터 시작해서 7, 8, 9, 10, 12, 14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웬만한 문제는 종단 기울기 문제는 다 맞추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5번의 답은 20% 설계 속도가 20km 일 때니까 바로 7, 8, 9에서 9가 되겠죠. 그래서 9%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76번 그냥 볼게요. 배수 구조물의 크기를, 배수하는 그 구조물 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구조물의 재질이 크기랑 별로 상관이 그나마 적은 편입니다. 자, 2번 집수구역의 면적, 그쵸? 집수구역의 면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넓으면 좀 큰 거 그렇게 해야겠죠. 3번 집수구역의 지형 및 식생구조, 식생구조가 뭐가 있느냐, 또는 뭐 기울기가 더 크다던가,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더 집수가 많이 되겠죠. 빠르게 되겠고,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한다라는 것이죠. 4번의 확률 강우에 대한 최대 시유량, 그쵸? 최대 시유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맞춰서 그 통의 단면적의 넓이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의 재질이 그나마 가장 적게 미친다. 물론 이제 재질이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좋은 재질, 탄탄한 재질을 써야 되긴 하겠죠. 자, 77번. 77번도 그냥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흙의 동결로 인한 동상을 가장 받기 쉬운 토질은 모래, 실트, 자갈, 점토인데요. 실트는 점토보다는 크고 모래보다 작은 알갱입니다. 점토보다는 크고 모래보다 작습니다. 보통 이 실트가 더 가장 동상을 받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해서 그냥 실트라고 아시면 이건 될 것 같아요. 자, 78번 트래버스 측량에 대합니다. 어떤 측점에서부터 차례로 측량을 하여 최후에 다시 출발한 측점으로 되돌아오는 측량 방법으로, 트래버스라는 것은 처음에 어떤 측점을 시작으로 돌아서 다시 한 점으로 돌아오는 것. 이제 그것이 폐합이 되느냐 폐합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트래버스 측량이 있습니다. 1번 결합 트래버스 맞죠? 한 기지점에서 시작해서 결합인데 그 기지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다른 기지점에서 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결합 트래버스라고 했죠. 이번에 폐합 트래버스는 시작한 측점, 시작한 기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어떤 다각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폐합 트래버스였고요. 3번 개방 트래버스는 어떤 모르는 점에서 종결이 된 것, 자, 어떤 측점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모르는 점에서 끝나는 것이 바로 개방이었고, 4번의 다각형 트래버스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폐합 트래버스가 바로 그 다각형 트래버스인데 그렇게 다각형 트래버스라고 부르지 않는다. 트래버스의 종류는 개방, 폐합, 결합, 트래버스, 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저희 요 종류 아셔야 되고 요 그림 이해하셔야겠다라는 거. 트래버스 측량. 자,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79번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임도 비탈면에 녹화공법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 기초공사, 녹화공사, 산지사방의 기초공사, 녹화공사와 개천사방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했죠.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공사이냐, 그 바탕 위에 녹화를 하는 공사이냐, 또는 이것과 함께 같이 개천사방이 또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다. 산지사방과 개천사방을 묻는 문제도 있고, 산지사방 중에 기초공사와 녹화공사를 묻는 문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지금 내가 섞어서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수업 때 다 정리했던 부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랄게요. 특히나 이 누구마기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에 속했다라는 거. 왠지 누구마기 이러면 물길을 막는 거니까 개천사방 하고 섞어서 나오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뭐 골마기, 기승마기 이런 거는 개천사방이었다라는 것과 같이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79번 1번에 떼단 쌓기.
때를 쌓는 거니까 녹화공사입니다. 2번 분사식 파종공법도 녹화한 거죠. 씨를 뿌리는 거니까요. 4번 비탈 선대 붙이기도 녹화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4번 비탈 격자틀 붙이기는 이것은 바로 비탈면 안전공사였다. 격자틀 붙이기 같은 경우는 뭐 기초공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비탈면 안정녹화공사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80번 보도록 할게요. 임도 교량에 미치는 활하중에 속하는 것은 활하중은 바로 그 임도 그 다리를 지나는 교통하중이라고 했죠. 사람이나 아니면 자동차와 같은 그런 교통하중을 활하중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움직일 활자를 써서 활하중이라고 그랬죠. 그에 반해서 사하중은 그 다리 자체의 무게를 사하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활하중은 뭐를 적용한다? DB18하중을 적용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주보의 무게 아니죠. 2번 교상의 시설물도 아니고요. 3번 바닥틀의 무게 이런 것들은 다 사하중인 거죠. 4번 통행하는 트럭의 무게 그것이 바로 활화중에 속한다 해서 저희 교량 안거에 시공할 때 이런 거 저희 통수 단면에 대한 정의 아셔야 되고 교량의 높이는 1.5m 이상 복토는 50cm 이상 사하중이 뭔지 활화중이 뭔지 그래서 활화중에서 우리는 DB18하중인데 이것은 보통 무게가 32.45톤 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무게가 바로 DB18하중이라고 한다. 뭐 DB24하중도 있고 한데 우리는 DB18하중을 적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80번까지 보았습니다.